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2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19편에서는 로마의 건국과 공화정의 성격인 민주적 공화정으로 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포에니 전쟁과 그 이후의 로마 사회 혼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포에니 전쟁 이후의 사회 변화입니다. 로마 역사의 중요 연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로마는 로물루스에 의해 기원전 8세기에 건국되어 기원전 6세기에는 에트루리아의 7대왕 타르퀴니우스를 몰아내면서 공화정이 시작되었고, 평민들이 로마 외곽 성산에 모여서 로마 절수 투쟁을 벌였던 성산 사건을 배경으로 호민관과 평민회 설치 등이 이루어지면서 이전의 귀족 중심 공화정에서 민주적 공화정으로 바뀌는 것을 학습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마가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 카르타고와 포에니 전쟁을 하게 되는데, 3차 120년에 걸치는 서지중해 패권 다툼에서 승리하게 되지만 자영농민 몰락 등의 사회 혼란이 심해지면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시도되었으나 개혁은 실패하게 되고, 다음 시간에 삼도 정치로 연결되는 내용까지 학습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에니 전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이탈리아 중부 라티움 지방의 작은 도시 국가에서 출발한 로마는 기원전 3세기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후 계속해서 대외 팽창을 시도하는 과정에 로마가 카르타고와 부딪힌 전쟁이 바로 유명한 포에니 전쟁입니다. 먼저 포에니라는 말은 라틴어로 페니키아인을 말합니다. 이전에 지중해 동부지역 영상 6편을 공부하실 때 페니키아라는 나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표운 문자 사용으로 유명한 페니키아에서 또 하나 기억할 내용으로 활발한 해상활동을 강조했었는데요. 그때 페니키아가 지중해 부근의 해상활동을 통해 많은 식민도시를 건설했고,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카르타고라고 했습니다.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어로 새로운 도시라는 뜻인데, 오늘날 아프리카 튀니지의 수도로 북아프리카의 파리라 불리는 튀니스 지대가 그 본거지에 해당합니다. 포에니 전쟁이 일어난 기원전 3세기 무렵의 카르타고 세력과는 북아프리카 주변뿐만 아니라 이베리아 반도, 코르시카와 사르디니아, 시칠리아에까지 미치고 있었는데, 이 카르타고를 로마인들은 페니키아인, 즉 포에니들이 세운 곳이므로 이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당시 서지중해에서 해상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던 카르타고는 동쪽으로 세력 확장을 시도했고, 지중해의 제해권을 둘러싸고 로마와 세 차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서양사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고대 역사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따라서 서양 고대 역사에서 주요 전쟁은 지중해 해상권 다툼이 큰 원인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1차 전쟁은 시칠리아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계기가 됩니다. 시칠리아 북쪽에 있는 메시나와 남쪽 시라쿠사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메시나는 로마에게, 시라쿠사는 카르타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원전 264년 결국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로마는 육상에서의 중장보병 전투에는 강했지만 해상에서는 카르타고에 훨씬 열세여서 로마가 시칠리아에서의 육상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해상권을 장악한 카르타고를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게 되면서 해상 전쟁의 중요성을 느낀 로마는 빠른 속도로 군함 건조에 총력을 다하게 됩니다. 카르타고 배를 그대로 베끼는 방식으로 만든 로마의 세군함에는 새로운 장치가 하나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배와 배를 연결할 수 있는 코르부스, 즉 척교 장치로 적들의 배에 접근하여 연결 장치를 내려놓아서 마치 육지에서의 전투처럼 보병들이 적함에 올라타서 백병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코르부스 적교는 이동식 다리로 끝부분에 갈고리를 달아서 적이 전함 갑판 부분에 박아서 고정시킨 뒤 로마 군인이 적이 배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한 장치인데, 코르부스라는 이름은 갈고리가 까마귀의 부리와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세전함을 이용한 놀라운 전투력과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고 아프리카 원정에서의 로마 패배 등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1차 포에니 전쟁은 초반에 열세를 뒤집고 로마가 승리하여 결국 기원전 241년 시칠리아와 주변 지역까지 로마의 속주가 되게 됩니다. 2차 포에니 전쟁은 그 유명한 한니발이 등장하게 됩니다. 암살당한 아버지의 배후에 로마가 있다고 확신했던 어린 한니발은 로마 멸망을 맹세시켰던 아버지의 복수를 꿈꾸고 있었고 26살의 젊은 나이로 이베리아 반도 주둔 카르타고군 책임자가 되면서 로마와 대립하게 됩니다. 이베리아 지역에서의 세력 확장을 시도하던 로마가 사군툼을 자국령으로 선언하자 한니발이 로마의 동맹시가 된 사군툼을 공격하면서 2차 전쟁은 시작됩니다.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카르타고가 육로로 공격해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로마의 허점을 찌르면서 코끼리 부대까지 거느린 한니발이 4만 원정군은 겨울철에 피레네 산맥을 넘고 갈리아 지방을 지나고 눈 덮인 알프스를 넘어 진격해오는데 비록 그 과정에 많은 코끼리와 절반가량의 군대가 죽게 되지만 이탈리아의 북부 쪽에서 성공적으로 남하하여 이탈리아 반도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여러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특히 기원전 216년 칸나의 전투는 한니발이 이름을 역사의 길에 남긴 유명한 전투입니다. 카르타고보다 2배가량 많은 로마군 9만 명과의 싸움에서 양날개 측의 정예병을 배치하여 로마의 중앙 공격을 피하면서도 카르타고의 기병으로 로마군의 퇴로를 끊는 뛰어난 작전으로 6만 명의 로마군을 참혹하게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때 참전했던 원로원 출신 장군 80명도 전사하여 로마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 칸나의 전투는 군사작전을 연구하는 이론가들에게 최고의 작전으로 격찬받으며 각국의 사관학교에서 가르친다는 완벽한 포위작전을 구사하여 단 하루 동안에 5만 명을 전사시키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 기록은 제1차 세계대전의 섬전투에 가서야 비로소 깨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무려 17년간의 시간을 이탈리아 안에서 적은 숫자의 군대만으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법으로 계속된 승리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3만이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75만 명의 로마군과 정면 승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한니발은 로마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대신에 로마와 다른 도시와의 동맹을 끊는 것에만 치중하게 됩니다. 결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숫자가 적은 한니발은 끊임없이 보강되는 로마군을 감당하지 못했고 한니발이 의도와 달리 로마와 다른 도시들과의 동맹은 깨어지지 않게 됩니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또 다른 영웅인 로마군의 젊은 지도자 데스키피오는 주력 부대가 빠져나온 한니발이 본거지인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본국을 공격했고 카르타고는 로마에게 항복하면서 한니발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기원전 202년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은 전투 코끼리 80마리를 보내어 로마 진영 돌파를 시도하지만 로마는 유명한 한니발 코끼리 부대의 활동에 대비한 전투를 준비해 있어서 코끼리 공격에 맞추어서 대열을 빠르게 이동하거나 코끼리 운전병을 공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제가 어려워진 코끼리가 도망쳐버리기도 하고 폭주하여 카르타고 진영을 밟아버리게도 됩니다. 로마는 수적으로 유리한 레기온 군단병 전투의 중장보병이 카르타고군과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용병으로 로마에 합류한 누미디아 기병이 카르타고 후방을 공격하면서 결국 젊은 스키피오는 재기를 노리던 노련한 한니발을 격파하고 2차 포에니 전쟁 역시 로마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패배하고 망명한 한니발은 로마에 대한 복수를 시도하다가 망명지인 비티니아 왕이 한니발을 로마에 넘기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길도 없는 험준한 겨울철에 알프스를 넘어가면서 코끼리뿐만 아니라 엄청난 병사들이 죽는 극한 상황에서도 카르타고 병사들이나 심지어 용병들조차도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대단한 전략과 전쟁 영웅이자 병사들의 지극한 존경을 받았던 위대한 군인은 독배를 마시고 자살하게 됩니다. 3차 전쟁은 로마가 카르타고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전쟁입니다. 2차 전쟁 이후 카르타고가 빠른 속도로 전쟁의 폐허에서 회복하자 기원전 149년 소스키피오가 이끄는 로마군이 카르타고를 철저히 파괴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모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가며 전 카르타고를 불태우고 심지어 카르타고 땅에 소금을 쏟아부어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불모의 땅으로 만들면서 카르타고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세 차례의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서쪽 지중해를 장악했고 동쪽에 있던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하여 남아있던 마케도니아까지 굴복시켜 동지중해까지 장악하고 그리스와 터키 아나톨리아 지역까지 영역을 확대하게 됩니다. 즉 로마가 세계 제국으로 뻗어나가게 된 계기가 된 것이 포에니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로마의 영토는 크게 확장되었고 지중해 제해권도 장악했으며 넓어진 영토에는 속주를 설치하고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게 만들어서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전쟁을 계기로 로마는 지중해 지역을 장악하면서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포에니 전쟁 이후에 로마는 여러 면에서 좋아진 모습이 보여야 할 텐데 정반대로 포에니 전쟁 이후에 로마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번 영상의 핵심이 되는데요. 포에니 전쟁 이후에 사회 혼란을 겪으면서 공화정도 무너지게 되어 다음 시기에 최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에니 전쟁 이후에 사회가 혼란하게 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에니 전쟁 이후 사회 혼란의 가장 중요 내용은 자영농민의 몰락과 대농장 라티푼디움의 확대입니다.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면서 점령지는 늘어났고 로마는 정복지에 속주를 설치하고 총독을 보내 다스렸는데 이 정복지에서 값싼 곡물이 로마로 유입되게 됩니다. 값싼 곡물의 유입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던 자영농민에게는 당연히 치명타가 됩니다. 당시 농민들은 가족 노동력을 이용하여 소규모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된 잠존으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고 농산물 가격의 폭락은 자영농민들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몰락한 자영농민들은 생활하기 위해 땅을 팔 수밖에 없었고 귀족들은 자영농민의 땅을 사들여서 대농장을 경영하게 됩니다. 대농장, 즉 라티푼디움은 로마의 영토가 확대되면서 넓어진 영역을 귀족 등 권력자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즉 라티푼디움은 로마의 정복 활동으로 넓어진 땅과 몰락한 자영농민의 토지가 귀족 및 부유층에 집중되면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티푼디움 대농장을 귀족들은 노예라는 값싼 노동력을 동원해서 경영하게 됩니다. 노예들은 정복지에서 많은 수가 조달되었고 채무노예로 몰락한 자영농민들도 라티푼디움에서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즉 포에니 전쟁으로 자영농민은 몰락하고 라티푼디움이 생겨나는 등 빈부차가 커지게 됩니다. 평민 자영농민의 몰락은 평민의 지위 향상을 바탕으로 이룩된 민주적 공화정이 동요되게 만들었고 세금의 재원이 줄어들게 되면서 국가 재정도 부족하게 됩니다. 또한 로마의 중장보병은 자영농민을 주축으로 하는 로마 군대의 주력이었으므로 자영농민의 몰락은 로마의 군사력 약화라는 결과까지도 가져오게 됩니다. 즉 포에니 전쟁으로 로마의 영토는 확대되었지만 로마 자영농민의 몰락과 대토지가 집중되어 라티푼디움이 생겨나게 했고 국가재정 악화, 군사력의 약화를 거쳐 공화정의 붕괴라는 로마의 심각한 위기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런 공화정의 위기 속에 개혁을 시도하는 사람이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그라쿠스 형제는 농지법과 곡물법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두 사람 개혁의 목표는 자영농민 육성이었습니다. 그라쿠스 형제는 아버지가 콘수를 2번이나 역임했고 포에니 전쟁의 영웅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딸인 어머니의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어머니 코르넬리아 아프리카나는 남편이 죽은 이후 많은 구혼자 중에 프톨레마이오스 왕도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고 명문 귀족 출신이지만 평민을 대변하는 아들의 입장을 항상 지원했고 두 아들의 죽음 이후 은퇴해 살았는데 고귀한 여성의 표본으로 동상이 세워졌다는 인물입니다. 형인 티베리우스는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으로 평판이 대단하였고 3차 포에니 전쟁에서 항상 선봉에서는 용맹함도 지녔으며 출정에서 휴전 교섭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면서 평민회의장인 호민관에 선출되게 됩니다.
기원전 134년 호민관이 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농지법을 제정하여 1인당 가질 수 있는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그 이상의 토지를 국가에서 몰수하여 빈민에게 분배하는 개혁을 시도하다가 반대파들에게 암살되게 됩니다. 10년이 지나 형 티베리우스의 뒤를 이어 호민관이 된 동생 가이우스는 훌륭한 웅변으로 이름을 떨치기도 하는데 곡물법 개혁을 통해 빈민들에게 저렴한 곡물 분배를 하고 가난한 빈민들을 카르타고 땅으로 이주시켜서 토지를 지급하도록 시도하다가 귀족파의 견제 속에 기원전 121년 자살하게 되었고 그의 지지 세력 3,000명도 살해되어 그와 함께 모두 티베르강에 던져지게 됩니다. 부유한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평민인 자영농민 육성을 통해 로마의 혼란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원로원둥 반대파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게 되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중을 위해 헌신하다 생명을 바친 그들을 후대 역사는 오랫동안 기억하게 됩니다. 이후 로마 사회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술라를 내세우는 벌족파와 마리우스를 내세우는 평민파로 나뉘어 서로 극렬하게 대립하게 되고 이런 혼란 속에서 이탈리아 동맹국들이 시민권을 요구하며 발생한 기원전 91년부터의 동맹국 전쟁은 동맹국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종료되지만 스파르타쿠스 노예 반란까지 발생하면서 로마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는 검투사 노예입니다. 기원전 73년 70명의 동료 검투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로마 진압군을 격파하면서 빈민들까지 가담하여 그 세력이 점점 커졌고 남부 이탈리아 지대를 장악하고 정규 로마 군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등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지만 원래의 목표였던 각자 고향으로 귀환하지 않고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탈리아 반도를 약탈하게 되어 로마 내의 분위기가 흉흉해지자 대규모 토벌군이 파견되게 됩니다. 결국 삼도 정치의 한 인물인 크라수스 군대의 공격을 받아 스파르타쿠스는 죽게 되고 로마로 들어오는 아피아가도 길가에 포로가 된 6,000명의 관련자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면서 노예들의 봉기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고로 검투사 경기는 에트루리아의 장례식에서 행해지던 의식에서 출발했는데 로마에서의 검투 경기는 국민오락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높아서 권력자들이 시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검투사끼리의 대결뿐만 아니라 맹수와의 싸움이나 모의해전 연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규모도 점점 커져서 제정시대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에는 500상의 검투사 경기가 열렸다고도 합니다. 검투사는 주로 전쟁 포로나 노예, 범죄자 중에서 선발되었는데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하여 자유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후 국민오락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검투사 훈련소도 세워지고 검투사들에 대한 처우도 좋아지면서 개인적 인기를 누리는 검투사도 등장하는 등 자유민중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황제의 명령으로 귀족들까지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 혼란 속에서도 로마의 영토 확장은 더욱 가속화되면서 그 과정에 발언권이 커진 카이사르 등의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하게 되고 폼페이우스는 원로원의 지지를, 카이사르는 평민파를 대변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삼도 정치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로마의 공화정 말기에 카이사르에 의하여 실시되는 삼도 정치 관련 내용은 다음 21번째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